일단 면역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실제 사례를 본다면 진짜 이 사람들은 면역을 높이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바로 자연 치유가 되신 분들일 거예요. 암에서 특히 자연 치유 되신 분들이 어떤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인 보고 사례도 있어서 실제로 1,500건 이상의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인터뷰한 그런 연구 저작물들이 있어서 그 책을 보면 실제로 자연치유를 경험한 환자들의 공통된 식단의 특성은 요약을 보면 이거였어요. 식물성 중심 식단. 꼭 완전 채식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이 좀 많은 식단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식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그 한식이 아니라. 그리고 서양에서는 지중해 식단. 이 두 가지 식단이 어떤 설탕이나 정제 곡물, 가공식품 섭취는 적고 채소나 과일, 통곡류 섭취는 많은 식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연 치유가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식사는 바로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경험한 결과가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다뤘던 면역 밥상의 어떤 실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정제 설탕, 정제되어 있는 가공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나 과일, 통곡류,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라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식물에는 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이제 BMS사에서 나온 탁솔이라는 그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BMS에서 좀 약물 임상시험 관련해서 같이 일을 했었었는데 이 탁솔이 원래 뭐냐면 이 주목나무 여기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제 그 구조를 화학적으로 재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이제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아스피린 그 살리실산도 그 성분은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제라든가 그리고 약들도 결국엔 그 기원은 그 식물성 자연에 있는 식물에서 그 구조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것을 화학적으로 재합성을 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라는 인증을 받은 거지만 그 뿌리는 식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조차도 이제 식물에서 나온 거죠. 결국에는 한 면역 식사, 면역 밥상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끼로 좀 구성을 한다면 이제 내가 하루 한 접시를 채소와 과일을 합쳐서 한 접시에 반을 먹고 그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를 한 3분의 1 정도 먹고 건강한 단백질을 2분의 1 정도 먹고 그다음 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약간 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식품을 보면 뭐 약이라든가 영양제처럼 그 성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음식에 결국엔 여러 가지 이런 영양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음식이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은 면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입증된 건강과 장수와 노화를 방지하는 건요. 딴 거 필요 없고 솔직히 소식이에요. 소식 적게 먹기.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에서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을 증가시켰고 인간과 가장 유사한 포유류 원숭이에서도 심혈관 질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이 정도로 입증되어 있는 영양제라든가 식품은 없어요. 소식만이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단식을 하시는 분들 그것은 맞지 않아요. 단식은 한 극단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내 몸에 다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좀 편하고 쉽게 우린 또 일상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적용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해보고 시도해보고 좀 점진적으로 노하우가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 하는 약간 점진적인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는데 그리고 현대인이 소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그 다음 식사까지 너무 배가 중간에 고프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음 식사에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약간 소식을 하게 되고요. 식사 횟수가 많아져서 더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드셔야 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식만 안 먹어도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소식의 방법으로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13시간 정도를 하는데 주말엔 좀 더 길게 하려고 하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하고 장에서 음식을 소화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한 40%가 쓰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근데 안 먹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자적으로 세포적으로 봤을 때도 유전자 손상을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야식만 안 먹어도 된다. 12시간 간헐적 단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저녁을 6시에 마쳤다.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아침을 6시 이후에 먹기만 해도 뭔가를 안 먹는 시간이 12시간이 되잖아요. 이게 12시간 단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내가 만약에 7시에 마쳤다 그러면 아침은 7시 이후에 먹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시에 마치고 그 다음날 7시 이후에 식사를 했다 그러면 13시간 공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3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에 유행하는 야식 메뉴나 이런 배달이 너무 발달해서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야식 안 드실 것 같은데 야식을 요즘에 젊은 분들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야식만 안 먹어도 이 12시간 공복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이 그 사이에 해독,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초기 유방암 환자 2,500명을 4년간 추적했을 때 13시간 이상 공복을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에서 이제 암이 재발을 하지 않고 뭐 인슐린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았다라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실천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은 또 지키는데 이 먹는 시간에 먹는 음식이 막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대는 간헐적 단식을 지켜주시고 먹는 식사의 구성은 면역밥상의 그 원리를 지켜주시면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 어떠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의 세포. 그러니까 이 전신의 모든 세포가 결국에 있는데 이 세포마다 이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 되게 재미있게 생겼죠. 얘네들이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위장에서 장에 흡수를 하고 혈액으로 운반이 되고 폐로 호흡을 하면 산소가 또 혈관을 통해서 이 세포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모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노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만성염증 면역 저하의 그러면 그 원인은 그 전 단계는 바로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동차 엔진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이걸 비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자동차 엔진이 낡으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죠.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거예요. 뭔가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흔들린다든지 그 신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증상 말씀드렸죠. 그 신호가 바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엔진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신호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엔진 노후가 결국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우리가 차의 엔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소 운전 습관을 좋게 해줘야 되죠. 뭐 급발진 안 하고
급출발 안 하고, 그리고 엔진 들어가 있는 공간을 청소를 해주면 훨씬 엔진을 이렇게 노후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훨씬 잘 나가겠죠? 그럼 우리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식을 해주는 게 위장관과 세포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폐물을 줄여주겠죠. 그렇게 많이 과하게 안 먹으니까.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해주는 게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네. 비유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해주시면 자동차 엔진이 똑같은 엔진이라 잘 관리해서 오래 자동차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 이거는 근육세포인데요. 근육세포에서 이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에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다르죠. 네,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들고 모양도 조금 안 좋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젊은 사람이지만 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 컴퓨터만 하고 TV만 보는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운동도 하고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한 사람, 이 미토콘드리아 차이를 보세요. 달라요. 똑같이 젊어도 내가 얼마나 활동적이냐에 따라서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다르고, 또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한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많죠.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 줄수록 나이가 들어도 이 세포 안에 그 에너지 만들어내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또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늘고 질도 개선이 되고 혈당이나 만성염증도 줄어들고 당뇨나 암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면역에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2023년 3월 1일에 여러분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이 그 방송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진 분들을 저희 클리닉에서 3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게 방송에 나간 거였는데, 이 53세 여성이고요. 이분이 원래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그리고 감기 자주 걸리고 상처 잘 안 낫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고, 그 질염이나 방광염 자주 있어서 항생제 많이 복용하고, 장이 용종이 되게 매번 내시경 할 때마다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식사를 봤더니 고기 좋아하시고 구이로 주 2, 3회, 빵, 떡, 튀김류 좋아하고 술 마시고 식이섬유가 하루 권장 섭취량 중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이셨는데 3주 동안 운동하고 또 면역 밥상 형태로 그 원칙대로 식사를 만들어 드시고 나서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한 거, 변비, 가스 차는 증세 너무 좋아지셨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은 정말 1, 2주 만에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다들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런 위장관 증세는 식사가 바뀌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그리고 이분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게 됐고 과식 줄어들고 식사 속도 천천히, 그럼 덜 먹게 되겠죠. 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고지방 육류 줄여주시고 쌀밥 정제 탄수화물에서 통곡, 잡곡밥으로 변경했고요. 복합 탄수화물 늘리고 채소, 식이섬유를 늘렸어요. 그리고 그 빵, 떡, 튀김, 탄산음료, 당 줄이고 조리할 때도 당류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예전보다 훨씬 늘려서 한 3분의 2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3주 동안 3주 만에 체지방은 1.8kg 줄었고요. 근육은 0.3kg 늘었고 콜레스테롤이 정상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상과 운동이 바뀌면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변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유전자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전후 비교를 했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유해균, 그 염증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3주 후에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내 몸에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치, 그리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막 식품을 고르고 영양제를 골라도 우리 몸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소화 흡수를 하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몸의 소화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이걸 보면은 광해란 영화를 보면 예전에 왕들은 어이가 있어서 아침마다 변을 봐서 뭐 색이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맛까지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걸 통해서 우리 몸 안이 어떤지를 좀 보려고 그때는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못했으니까 그 시절에도 가능한 방법을 써서 이 몸 안의 상태를 추측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도 아직도 신생아 아기들은 기저귀 매일 확인하면서 소화 기능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소화하고 흡수한 게 어떤지가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실제로 소화 과정이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 중요하고요. 이제 식이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실은 음식에만 우리가 네가 안 좋게 먹어서 그래라고 비난하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게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음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지 칼로리라든가 음식, 운동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심리,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뭔가 아쉬워서 음식으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안 먹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노인 우울증인 경우에는 식사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잘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는 입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 빨리 드시는 분들은 입에서 해야 될 역할을 많이 안 해주는 만큼 그 밑에 있는 위하고 장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잘 씹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노인분들 치아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또 이런 저작 씹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화가 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내시경을 해보면 뭐 위산 역류증 그리고 뭐 위축성 위염 이런 경우 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네랄이라든가 단백질 소화가 좀 어렵게 되죠. 그리고 담낭 제거술을 하신 분들은 담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더 잘 안 돼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 이렇게 장 운동이 잘 안 돼서 뭐 변비라든가 설사 이런 게 만성적으로 있는 분들도 흡수를 영양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크론병이라든가 그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흡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개인마다 다른데 우리가 어떤 음식이 좋으니까 이걸 먹으면 돼.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음식이나 영양제 부분은 내 몸 상태, 소화 흡수력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서 맞춤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소화 흡수력을 다 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검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예전보다는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장내시경을 한다고 장의 흡수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학적인 검사에도 한계가 많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님들이 이제 코끼리를 짚으면 어떤 사람은 뭐 코를 가지고 코끼리를 생각하고 뱀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자신이 보는 뷰 포인트에서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몸 상태 기능을 현재 그렇게 통합적으로 다 완전히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직관이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내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 그거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게 검사를 했는데 뭐 괜찮다고 했으니까 내 직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현대인이 저는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읽고서 내 몸에 좋은 거를 해주는 거. 영양, 운동, 이렇게 마음. 그러면 이런 내 몸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마인드풀이 있죠. 이렇게 마음이 그냥 꽉 차 있는 경우와 이렇게 충만한 경우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더라도
오히려 내 마음속은 이런 마인드풀 충만한 마음 상태로 만든다면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고 일이 많아도 마음은 여유롭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근사한 곳에 가 있어도 내 마음속은 이렇게 복잡하다면 결코 마음이 여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신호를 듣기 위해서도 내 마음의 상태를 이게 충만한 마음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치유 생존자들이 실제로 암에서 자연치유된,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치료법 없이 나은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현대의학적인 방법이나 대체요법 다 같이 적용을 해서 나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치유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치유된 요소 10가지를 봤을 때 3가지만 신체적인 요소였고요. 7가지가 다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영적인 연결이라든가 직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면역과 치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중해식 식사가 건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중해식 식사 피라미드도 보면 식품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실은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움직이고 어떤 즐겁게 먹어라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식사라는 과정은 단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여러분들은 저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 좀 의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돼서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마인드풀리스고요. 이제 매사추세츠 의대의 존 카바친 박사님이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리덕션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결국 핵심은 이거죠. Here and Now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이건 둘 다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 실제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인 그 연구에서는 이렇게 here and now, 현재 충분히 충만하게 머무르는 훈련만으로도 염증 지표가 줄어들었고요. 면역세포 수가 늘어나고 면역세포의 활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텔로미어라는 게 어떤 수명, 장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늘어나고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하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관련되어 있는 내부위가 두꺼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 그리고 면역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요. 우리가 식사에도 이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배고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지 않지만 마음이 고파서 먹는 경우 많고 심심해서 먹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상태에 현재 배고픈지 아닌지, 배고플 때 먹는 거, 그리고 먹었을 때 배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한 마음 챙김 훈련이라는 거고요. 또 여기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음식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계속 구분하고 뭔가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먹게 되는 이 순간에는 충분히 즐기면서 여유롭게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과정, 이 부분도 어떤 것을 먹느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운동은 이제 걷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하게 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운동이 근골격 문제만이 아니고요. 림프 순환을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림프는 그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기능을 해주는데 심장처럼 펌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몸이 좀 붓고 다리가 붓는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극이 그 림프 순환을 좋게 해주고 천연의 항불안제, 항우울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현대인이 좀 이렇게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명상과 걷기를 2가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걷기를 또 잘 열심히 하세요. 요즘에 하도 걷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그날 잘 해결하지 않은 문제, 내일 있을 회의 생각하면서 걷는다, 그리고 막 음악 들으면서 걷는다, 이런 부분 대부분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 말씀드리는데, 일이나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폰 없이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걸음과 호흡에만 집중하며 걷기. 지금 이 순간 걷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게, 이게 마인드풀니스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이거부터거든요. 그래서 틴나칸 스님이 이제 걷기 명상을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내가 걷는다면 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게 일종의 명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 30분을 걷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매일매일 걷기와 명상을 30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주시면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치료하지만 자연은 치유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치료는 밖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뭐 밴드를 붙이든지, 뭐 약을 발라주든지, 먹여주든지. 그런데 그 치료로는 치유가 다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약간 도와주고, 약간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약간만 씻어만 줘도 결국에 아물잖아요. 깊지 않은 상처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 몸이 완전히 낫는 과정은 치유인데, 의사는 치료를 할 뿐이거든요. 근데 치유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일어나려면 그건 자연이 하는 것,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데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작동을 해줘야 결국에는 깔끔하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 밖에 있는, 저도 의사지만 밖에 있는 의사를 너무 믿거나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를 더 믿어야 된다. 내 몸 안에 있는 의사의 면역력을 믿고, 믿는 만큼 뭔가를 해줘야겠죠. 우리 오늘 배웠던 면역 밥상의 원리,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해주시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의사도 고맙겠죠. 예, 그만큼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요. 예,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참 많이 마시잖아요. 네. 예. 일단 커피는 어떤 종류를 먹느냐, 횟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드신다면 커피 믹스에는 당분과 그 프림이 요즘에 아니라고 하지만 뭐 트랜스 지방이나 하여튼 약간 가공된 지방 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믹스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드신다면 아메리카노 정도. 그리고 그 커피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은 도파민도 좀 올려주고 약간은 기분이나 각성을 좀 좋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커피를 마셨잖아요. 그 약간 치료적으로도. 그래서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단점은 카페인이 많다 보니까 위산 역류라든가 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 2잔 이내가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오후 늦게는 드시면 확실히 잠에 안 좋고 위산 역류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는 2잔 이내, 그리고 내가 그런 질환이 있다면 1잔 이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일단 기호식품은 뭐든 약간 저는 자유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애도 아닌데 자신의 판단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건 안 좋으니까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접근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고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라. 한 80점, 7, 80점 정도 맞을 걸 생각하시고, 중간중간에 내가 정말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먹는 자유는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커피 믹스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커피 믹스 절대 안 먹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한 80점까지는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가끔은 먹고 싶어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그 탄광에 갇혔던 분들은 커피 믹스가 그래도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당분이랑 그걸 식사 대용으로 드셔서 또 살아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불교 신자분들이 다 대부분이실 테니까 아마 저는 그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편견으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좋고 나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계속하면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거죠. 좀 너무 극단으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너무 판단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이렇게 중도에 이렇게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병이 있다 그럼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면역 관련한 법칙들을 오늘 알려드렸던 걸 좀 더 많이 저 열심히 해야겠죠. 내가 되게 균형을 잘 갖추고 컨디션 좋고 그렇다면 뭐 가끔 또 친구분들하고 어울 때는 술이나 뭐 안주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는 즐기시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건강하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건강은 되게 중요하지만 또 건강이라는 주제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것도 저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 풍족함을 좀 해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에서는 뭐 안주 다 먹지 마. 네. 그래서 이제 계란하고 우유에 대해서 좀 그 깊이 있게 저도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깊이 있게 그래서 칼럼이나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란하고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몸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성인인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음식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좀 개발도상 국가라서 영양 성분을 많이 못 먹는 상태에서는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데 우유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실은 많이 먹어서 탈인 시대가 됐어요. 특히 성인 분들은 그 유당, 특히 한국인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유당 분해 효소가 한 70%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화 흡수하지 못하는 음식을 먹어서 좋을 게 없죠. 소화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우유도 동물성 식품이긴 해요.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포화 지방이 많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이 많고 비만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렇다면 우유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우유보다는 두유가 나은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인 경우에는 우유가 좋겠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단백질 문제 때문에 이제 우유를 드시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두유 쪽으로. 그런데 두유도 제품마다 당분이 많은 게 있고 첨가물이 많은 게 있고 요즘에는 잘 나와서 콩으로만 만든 것들도 있는데요. 뒷면을 잘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첨가물이 없는 걸로 잘 고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걀은 그 우유나 달걀이나 아무래도 동물성 식품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식품의 생산 유통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가 방목을 하고 풀을 먹고 자란 그 닭이나 아니면 소에서 나온 우유, 달걀은 오메가3가 있을 정도로 되게 건강해요. 기름이 달라요. 그런데 그 키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병에 걸리지 못하게 열악한 환경이면 항생제나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특히 우유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드신다면 양질의 어떤 방목을 해서 만약에 하나를 먹더라도 약간 비싸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예전보다는 적은 양을 드시고 좋은 거를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계란은 옛날에 콜레스테롤 높이는 주범으로 좀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결론이 난 거는 계란 뭐 2개 정도 먹고 3개 먹는 게 콜레스테롤 높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이는 주범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공식품, 빵이라든가 그 쿠키라든가 여기에 있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달걀이 어떤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좀 덜 들어간 걸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식을 드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 없는데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염증 일으키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을 검사를 해보면 우유하고 달걀이 많이 나와요. 밀가루나.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 질환이 많다 그러면 그 주범이 우유나 달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록을 해보시고 내가 우유나 달걀을 먹었을 때 뭐 비염이라든가 피부 질환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보시고 줄였을 때 증상이 나아지면 그러면은 그 우유나 달걀이 안 맞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질환이 있다라면 한 번은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크게 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경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